Yeah!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직이 작아요. Yeah!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직이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직이 작아요. Yeah!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김세원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사 건강요정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 봄이 왔다는 신호를 여기저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뭐 날씨도 있고 우리 몸도 좀 뭔가 좀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신호가 참 많은데 원장님도 좀 느끼시나요? 네,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이제 매일 뵙다 보니까 겨울이 환자분들도 제일 싫어하시는 계절이고요. 왜냐면 관절이 자꾸 뻣뻣해지고 강직이 오고 추우니까 이렇게 냉해져서 그렇군요. 관절에 혈액순환 안 돼서 관절이 아파지시는 계절이거든요. 겨울이 다들 빨리 끝나기만 바라시고 봄이 오기만 기다리시는데 경칩도 지나고 그렇죠. 예, 제가 그저께 그 공원에서 걷다 보니까 큰 두꺼비 한 마리를 봤어요. 정말요? 나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딱 경칩 때 맞춰서 두꺼비 노란색 황금 두꺼비를 봤는데 그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시면 복이 오는 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잡을 수는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아닙니까? 황소 두꺼비. 황소 두꺼비. 그래서 올해 뭔가 자가용에 아니면 김세원 아나운서님께나 저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그 복에 저도 좀 잠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봄이 오니까 저희 환자분들도 이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 자가용 들으시면서 새로운 계절 봄을 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데는 자가용이 제격이죠. 네. 계절이 바뀔 땐 이 류마직이 자가용 들으면서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그렇죠.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키셔야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저희 편집 PD님이 상당히 그 커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자아자찬한 걸 다 드러내자니까 방송 분량이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깊은 속셈이 아니었나. 이거 아니면 내 방송 못 나가게끔 하는 원장님의 어떤 빅피처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약간만 자아자찬하면 다 날아갔었는데 아예 그냥 쭉 그냥 다 해버리니까 날릴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봐라. 뭐든. 여러분께서는 지금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과 파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유창길 원장의 네이버 건강부문 파워 블로그인 내 사랑 류마티스에서도 자가용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은 현재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재생되고 있으며 총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댓글 거진데 적선을 쭉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을 소개해드리자면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말알님. 저번에 이어서 한번 또 남겨주셨죠. 그렇죠. 이분도 박사세요. 무슨 박사신가요? 건강 박사. 건강 박사. 엄청 많이 공부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번에 써주신 댓글은요.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책을 읽고 사실 저는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된 의학 서적인 줄 알았는데 어느 환자분이 극복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원장님의 꼼꼼한 혹시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첨삭과 코멘트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아보도우르 박사님 언급이 되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저 역시 최근 자가 면역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면역 공부를 하다 보니 아보도우르님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분 정말 박사시네요. 이렇게 이말알님은 그 저번에 기능의학병원 다니시면서 저탄, 고지, 식이요법 이제 하신다고 하신 분인데 갑상선 쪽도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류마티스 걱정마를 읽으시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그 자가면역 질환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형평, 네. 균형이 깨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낮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응급 상황이나 긴장 상황일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 심박수가 늘어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호흡수가 빨라진다든지 예.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혈관이 수축된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우리가 잘 때 네. 이완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심신을 쉬게 하고 휴식할 때 진정 상태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네. 심박수가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되고 이렇게 안정되는 이완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양의 균형 같은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네. 음양의 균형.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막 활성화되죠. 그렇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수가 빨라지고 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부교감신경은 밤에 활성화되는 음적인 반응이죠. 네.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좌우, 음양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은 자율신경 실조, 자율신경의 형평이 깨지면서 네. 호르몬 분비에 문제도 오고 체온 조절 문제 생기고 신진대사에도 문제 생기고 심박수, 혈압에도 문제 생기고 네. 잠이 안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아보도우르 박사 책에 보면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아하. 류마티스 걱정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진료하는 류마티스 루푸스 환자분들 역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교감신경을 이제 활성화시킨 게 중요한 건데 쉬운 거는 이제 일찍 자는 거예요. 야. 일찍 자는 거 그리고 목욕이나 반신욕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이완시켜 주는 걸 하는 거고요. 아하. 뭐 산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억지로 막 웃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고요. 네. 아니면은 편안한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아니면 아로마의 향 같은 거 편안한 향을 맡는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통이 있을 때 라벤더 오일 아. 향을 맡는다든지 잠이 안 올 때 로즈마리 오일 네. 향을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향을 맡는 것도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드는 네. 행위죠. 자꾸 완화를 좀 시켜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치료적인 거는 이게 한방 치료가 좋아요. 아.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네. 교감신경은 막 활성화되는 거, 빨라지는 그렇죠. 거, 수축되고 긴장되고 빨라지는 거 양이고요. 네. 부교감신경은 안정되는 거, 밤에 차분해지는 거, 네. 이완되는 거, 음이거든요. 네. 음량의 조절을 해주는 이렇게 뇌신경, 자율신경 실조를 조절해주는 침이 있어요. 네. 요거를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맞아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자율신경 실조증,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실조, 네. 균형 깨진 증상은 한방 치료로 음량을 조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한방 치료가 잘 맞는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만할님 이렇게 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제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 댓글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그냥 아 좋다 이것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가용 네. 팟캐스트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네. 읽어보면은 너무 전문적이셔서 제가 배워요. 맨날. 네. 저 매번 놀라요 정말로.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들 알고 계시면 네. 방송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을까봐 네. 전문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는데 댓글 주신 분들만 보면은 네. 그래도 되지 않을까 네.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전문 편으로 해서 스페셜로 원장님이 좀 어려운 거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네. 네,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한번 슬슬 올려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난이도를 네. 내용의 난이도를 한번 슬슬 올려가 볼까 고민 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소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더 무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바이크 타고 네, 진료가 끝나면 바이크를 타고 나가는 울프. 그렇죠. 예. 밤만 되면 예. 네,
이분 성함 가운데 자가 울프예요. 그렇군요. 올리버 섹스인데 가운데에 원래 울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올리버 울프 섹스인데 어쨌든 진료 마치고 나서 네. 바로 바이크를 타고 떠나는 모습. 아. 그러면 이분이 올리버 섹스 이분이 활동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했던 분인데 네. 그 온도무브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네.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이렇게 올리버 섹스 박사가 라이딩하는 걸 이제 어떤 할머니 환자가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온도무브에 이제 묘사되는 그 라이딩하면서 보는 그 풍경들, 네. 그 경치들 보면 정말 환상적인 묘사가 나와요. 어. 내가 라이딩을 하고 있는 듯한 정도로 네. 멋진 풍광을 그 질주하는 그 느낌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아마 할머니 환자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나 봐요. 네. 병원에서. 근데 이분이 자기 꼭 그 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다고 올리버 섹스 박사의 뒤에 한번 네. 타고 자기도 그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몰래 할머니 환자분을 데리고 나오셔서 환자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군요. 안 되죠 원래. 네. 큰일 나죠 원래는. 네. 걸리면은 파면될 수 있어요. 네. 의사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올리버 섹스 박사님은 몰래 그 할머니 환자분을 데리고 나가서 뒷자리에 바이크 타고 네. 태우고 갔다 온 거예요. 이 할머님이 그래가지고 소원을 한번 들어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죠. 사실 정말 휴머니즘의 어떤 완성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병원의 규정을 어긋나가는 행위인데 네. 환자분만 생각했을 때는 네. 그 환자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값진 경험과 추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그 자폐 소년이 있는데 네. 원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년도요. 그 음. 자폐가 있어서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출 금지인데 식물원을 구경시켜줬어요. 몰래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바이크 태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겠어요. 네. 교통사고로 나면. 그리고 식물원에 데려가는 외출시킨 거. 두 가지 다 되게 어떻게 보면 병원 규정에 네. 어긋나는 일인데 환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휴머니즘적인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자폐 학생을 데리고 나갔다 왔잖아요. 네. 식물원에. 그 병원에서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파면을 당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실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보면은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면면이 네네.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죠. 아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환자가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치료의 일부분으로, 네.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의 어떤 결함이나 환자의 문제를 치료 대상으로 본 게 아니고 네. 환자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의사라는 거죠. 네. 예. 참 대단한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제 또 건강학적 리뷰를 또 잠깐 들어가는데요. 네. 이분이 젊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진이 이제 쭉 나와요. 책 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올리버 섹스 박사의 이제 생김새와 체형을 보면은요. 네. 기억하실 거지. 이분처럼 생긴 분이 열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열이 엄청 많은 사람이란 거예요. 체격이 되게 좋으시네요. 체격이 좋고 네. 그리고 그 형태가 네.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굴을 보면은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어떤 관상이라기보다는 열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피부 상태와 네. 모발 여러 가지 주름이라든지 네. 눈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올리버 섹스 박사 같이 생긴 분이 열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열이 엄청 많은 체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열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전형적인 네, 모습. 전형적인 열이 많은 사람의 네. 모습이다. 얼굴이 아하. 수영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그렇군요. 분들은 네. 몸에 열이 많으니까 수영이 잘 맞아요. 그래서 평생 수영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네. 취미도 수영이고요. 아하.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여러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영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나와서 물속에 몸을 반만 담근 채 메모를 해요. 네. 이분은 그래서 수시로 수영을 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바로 그냥 네. 물에서 잠깐 나와서 메모하고 평생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물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수영하면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아하. 예. 참 독특한 모든 것이 참 독특한 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 네. 몸에 열이 많다 보니까 수영을 즐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활동적인 에너지가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수영이 안 맞는 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수영이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몸이
냉하신 분들이 안 맞겠죠. 네. 이런 분들은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체온이 식어요. 아. 예,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하셔도 몸이 냉한 분들, 네. 체온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자다가 쥐가 잘 난다든지 네네. 혈액순환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심장이 또 약한 분들, 네. 수영이 안 맞은 사람들입니다. 네. 예, 일단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 수영이 잘 맞고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수영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수영이 여러모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 같은데 네. 이분 수영 말고도 뭐 다른 뭐 운동 하신 게 있나요? 역기 스쿼트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성격대로 한번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좌골 신경통이나 이제 무릎 통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네.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게 120페이지인데요. 자, 120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량을 더 높이고 이미 상당히 수준급인 스쿼트에 더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박적으로 5일마다 555파운드로 5회 반복하는 프로그램식을 5세트씩 수행했다. 옆 사람이 캘리포니아 스쿼트 기록에 도전해보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시도했더니 기쁘게도 신기록을 수립했다. 스쿼트 자세로 270kg 역기를 어깨에 올린 것이다. 이 기록은 파워리프팅 세계에서 나를 소개하는 간판이 되었다. 이쪽 바닥에서는 이런 기록 수립이 학계로 치면 과학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책을 출간하는 것에 해당한다. 뭔가 좀 양면을 확실히 가지신 것 같아요. 이거 사진이 나오거든요. 괴수 야수잖아요. 예, 네. 거의 스쿼트 하시는 모습이 그 사진이 있는데 네. 상상이 좀 매치가 안 돼요, 잘. 네. 근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역기 스쿼트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올리버 섹스 박사 이분은 한번 시작하면 이제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건강학적 리뷰를 또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렇게 중량이 너무 걸리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관절이 혹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무릎 아파가지고 고생하셨고요. 네. 좌골신경통 생겨서 고생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절은 많은 부하가 걸려서 많이 혹사하면은 네. 손상돼요. 아하. 관절은 손상되고 연골도 닳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무리한 스쿼트가 무릎과 좌골신경통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고요. 그래서 관절은 절대 혹사하면 안 된다는 거 건강학적 리뷰 잠깐 말씀드리고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암 진단 받은 이후에도 수영을 1마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대로 잘 지내셨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어쨌거나 이런 에너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요하는 게 또 글쓰기잖아요. 네. 이렇게 글을 잘 쓰셨나 봐요. 평생 쓴 일기장이 1000권이 네.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임상 기록도 1000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글쓰기에 어떤 집중이 대단한 분이고요. 네. 평생 메모를 했다. 올리버 섹스의 그러니까 저술은 결국은 평상시에 이렇게 수많은 메모 네. 했던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네. 메모를 좀 안 했었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익숙치 않은데요. 본인 성찰을 하시다니. 제가 셀프 디스를 하니까 이거 네. 왠지 뭐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메모를 좀 했었어야지 책을 더 많이 써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 박사의 글쓰기 원천은 메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나와요. 또 책 안에 네. 자동차 지붕에서 여행 중에 자동차 지붕에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메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바로 차 세우고 한쪽에 세우고 네. 차 뚜껑에서 대고 차 위판에다 대고 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지붕 위에서 메모한 사진도 있고 암스테르담 그 기차역에서 네. 역 앞에 나오다가 갑자기 메모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올리버 섹스 박사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평생 한 거예요. 네. 글쓰기가 결국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 평상시 메모, 글쓰기 습관이 훌륭한 문학 저술로 결국 네. 이어진 거죠. 이분이 근데 원래는요 연구실의 과학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원래 꿈은. 네. 이분이 원래 이렇게 글 쓰고 환자 진료하는 의사가 목표가 아니었고 네. 원소 주기율표를 너무나 좋아하고 실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연구실 과학자를 포기하고 잘하는 것을 결국 하기로 된 겁니다. 그게 176페이지에 나옵니다. 1960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저는 좋은 연구자가 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엉성하고
심지어는 너무 불성실한 사람인 듯합니다. 제가 정말로 즐거운 것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읽고 쓰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내가 즐거운 게 뭔가를 네. 환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네.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책 읽는 거 네. 여기에서 본인의 즐거움을 느낀 거예요. 잘하는데 또 즐겁기까지 하군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연구만 집중하는 기초의학 의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네. 이분이 결국은 바꾼 거죠, 방향을. 네. 자기가 잘하는 거 즐거운 걸로 바꾼 거예요. 이분이 연구실에서 실험할 때 주임 교수가 이 올리버 섹스 박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네. 17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봐, 자네는 우리 실험실에 골칫거릴세. 그러지 말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게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지 싶네. 나의 임상생활은 이렇듯 불명예스럽게 시작됐다. 네. 등 떠밀듯. 실험실에서 네. 사실은 쫓겨난 겁니다. 그 지도 교수한테 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큰 실수한 게 나와요. 그래요? 실험에 사용할 재료를 네. 집에서 들고 가다가 엎어버린다든지 네. 어떤 걸 빠뜨린다든지 네네네. 실험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렇게 세밀한 거에서 작업에 있어서는 네. 조금씩 이렇게 실수가 좀 있는 편인가 봐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해야 되는 실험실 업무가 안 맞으니까 지도 교수가 그냥 가서 진료나 하게 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임상 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책도 이제 쓰게 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건데, 만약에 실험실에 계속 있었다면은 네. 우리는 올리버 섹스라는 훌륭한 의사이자 문학가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데요. 네. 그때 그 쫓아냈던 지도 교수님은 네. 올리버 섹스 박사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이자 의사가 될 줄은 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실험실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땐요. 어쩌게 보면은 은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쫓아내서. 좋은 스승이죠. 네. 왜냐면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해 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이 교수님이 봤을 때는 올리버 섹스 박사가 네.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기초학 병리 의사로는 안 맞다고 본 거예요, 적성이. 네. 그래서 가서 자네는 진료나 하는 게 어떻겠나 네. 쫓아낸 거죠. 예. 참. 그런데 이분의 그 올리버 섹스의 스승이 되었던 분들의 이야기도 네. 또 여러 부분에서 나와요. 건강학적으로 주목할 지점이 또 있는데요. 네. 저희가 자가용 57회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이면 뇌졸중을 조심하자 편에서 말씀드렸죠. 네. 올리버 섹스의 그 인턴 과정 지도 교수였던 신경과의 크레머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이 온도부 46페이지에 나옵니다. 크레머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웃을 때면 인매가 살짝 묘하게 비틀어졌는데 세상을 비웃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넘치는 친화력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좋아하고 은퇴한 뒤로도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던 크레머가 뇌졸중으로 실어증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무척 슬펐다.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친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네. 올리버 섹스의 이제 스승 중 한 명인 의사 크레머 박사 얘긴데 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네네. 이제 건강학적 리뷰죠. 아하. 저만이 할 수 있는 네.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다고 지금 묘사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크레머 박사가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는데 나중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중풍이 온 거예요. 예. 아주 말을 못한 실어증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자가용 57에서 말씀드렸던 네.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이면 뇌졸중을 조심해야 된다. 네. 자가용 내용이 이렇게 어. 리얼입니다. 리얼. 예. 정말 신기하네요. 예, 제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렇게 임상으로 증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가용 57에 꼭 다시 들어보십시오. 얼굴에 좌우가 비대칭이면 뇌졸중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때 제가 패스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F는 페이스, 네.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인가. 네. 그다음에 A는 암, 팔에 힘이 빠지는가 한쪽 네. 팔에. 그다음에 S는 스피치, 말이 어둔하거나 안 나오는가. 네. 그다음에 T는 타임, 뇌졸중 증세가 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아.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아는 네 가지 체크 방법. 그래서 네. 패스트. 미국에서 패스트 캠페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FA, 맞습니다. ST 말씀드렸죠.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F.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네. 뇌졸중이 온 거다. 아. 그런데 뇌졸중이 오기 전에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네.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부에 보면은 올리버 섹스의 스승인 크레어 박사도
웃을 때 항상 입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던 분인데 네. 결국 뇌졸중이 오고 실어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건강에 대한 미리 경고를 드리는 어떤 내용들은 네. 꼭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얼굴에 좌우가 비대칭이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네. 넘어갈 게 아니라 아, 좋은 얘기구나 할 게 아니라 네. 좀 자신에게 대입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올리버 섹스의 작품들이 영화나 다른 문화예술로도 재생산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영화나 오페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재생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깨어남이라는 저술 책이 있는데 네네. 어웨이크닝, 영어로는 어웨이크닝,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해서 깨어남이죠. 네. 뇌오무 증후군이라는 이제 독특한 병을 가진 환자들의 깨어나는 과정을 그린 얘기예요. 네. 이게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 깨어남. 이곳 입원 환자 500명 가운데 여러 병동에서 분산 수용된 80명 가량의 환자가 1920년대 초 세계를 휩쓸었던 유행병인 기면성 뇌염 또는 수면병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파킨슨증 상태로 얼어붙었고 일부는 특정 자세로 몸이 굳는 긴장증 상태에 빠졌다. 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상태로 3, 40년을 지내왔다는 이야기는 놀라웠다.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석고상처럼 굳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안면 근육에 경련이 생기고 얼굴 표정은 이제 무표정한 이제 무기력한 표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마치 파킨슨병 걸린 환자처럼 변하는 건데 네. 이 올리버 섹스는 이 30년, 40년 동안 석고상처럼 굳어있던 환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기면성 환자들의 어떻게 하면 이 기면성 뇌염 환자들의 뇌를 어웨이크 시킬 수 있을까? 네.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일반적인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약 처방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올리버 섹스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어낼 수 있을까? 네. 이 사람들의 뇌를 어떻게 하면 어웨이크 시킬 수 있을까? 네. 치료의 대상으로 보면 이게 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환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봤을 때, 동등한 존재로 봤을 때 그런 치료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옆에 붙여서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을 이제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석고상처럼 굳어있던 환자들이 음악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사람의 뇌가 음악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네. 알 수가 있는 어떤 하나의 사례예요. 네. 네. 음악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하다. 저희도 이제 기타 치고 이제 노래도 했지만은 자가용 4개의 캔디에 네네. 음악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에 정말로 훌륭한 자극이 되는 거고 뇌를 깨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환자들도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네네. 반응이 나오는 놀라운 현상을 이제 발견한 거고 그게 214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자, 이 환자들과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내온 간호사들은 석고상 같은 이들의 겉모습 뒤에 저마다 뚜렷한 개성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돼 있다고 확신했다. 간호사들은 이 환자들이 어쩌다 얼어붙은 상태에서 아주 잠깐 풀려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예를 들면 음악으로 환자들이 살아나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걷거나 노래 부르는 것은 할 수 없으며 말도 하지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올리버 섹스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뇌우무 기면성 환자들이 마치 파킨슨병 환자들처럼 증상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파킨슨 약물을 쓰면은 이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쓰던 엘도파라고 하는 파킨슨병에 쓰던 약물을 이 환자들에게 용량을 늘려가면서 투여하는 실험이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있던 할머님을 데리고 나간 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네. 환자만을 생각하면은 규칙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어떤 도전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엘도파를 이런 식으로 증량해서 쓰는 거는 의학계에서 금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깨고서 도전을 한 거죠. 결국은 엘도파를 환자들에게 증량해서 써가지고 환자들을 석고상 상태에서부터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이후 내용은 이제 사랑의 기적. 영화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은 스포일러가 되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올리버 섹스가 환자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파킨슨병에 쓴 약물을 가져와서 실험적으로 도전을 해서 환자들을 결국 깨어나게 했다는
그런 일례를 말씀드린 거죠. 네. 예, 한국에는 이제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이제 로빈 윌리엄스랑 로버트 드니로 정말 예. 연기의 신들이네요. 두 연기의 네. 신들이 나오는데 네. 이 두 분 연기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전율을 느끼게 되고요. 네. 감독이 이제 페니 마샬 감독이에요. 네. 7080 세대는 한 번은 본 영화 네. 빅. 예. 톰 행크스 아저씨가 나오는 빅. 그렇죠. 톰 행크스 아저씨가 아주 젊을 때 나왔던 맞습니다. 아주 따뜻한 영화인데 네. 그 영화를 연출했던 페니 마샬 감독이 역시나 따뜻한 영화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 어웨이크닝 깨어남이라는 영화 이 페니 마샬 감독이 만든 겁니다. 네. 예. 근데 한국 제목이 좀 촌스러워요. 그쵸. 사랑의 기적. 예. 너무 좀 일반적이고. 그래서 조금 잘못된 번역 제목으로 네. 꼽히죠. 아, 예, 조금 영화의 원제를 살리지 못하는 네. 오히려 마이너스 시켜버린 번역 제목이죠. 네. 예. 여기 이제 그 올리버 섹스 역으로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 네. 이분은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으로 참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담스 패치라는 영화에도 의사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의사로 나오는데 아담스 패치에 나오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네. 그 의사 역할이 마치 올리버 섹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 어웨이크닝 깨어남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는 키팅 선생님 캐릭터에다가 네네네. 아담스 패치 영화에 나오는 의사 캐릭터가 합쳐진 캐릭터죠. 아하. 정말로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인 네. 그런 의사 캐릭터고 로버트 드니로 아저씨의 연기가 정말 압권인데요. 실제 환자처럼 연기를 해요. 네. 정말로 환자보다 더 환자같이 연기를 해요. 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환자는 분들보다 더 환자처럼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영화 분도 굉장히 경악할 정도로 네네. 정말 뭐 대단한 연기를 봤고요. 신들린 연기다. 신들린 연기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더무브 중간에 보면은 올리버 섹스 박사가 이 두 배우하고 영화 작업 준비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네. 예, 387페이지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자신이 연기할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열정적인 배우라는 사실은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 로버트 드니로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함께 만나러 갔다. 그는 많은 시간을 이 환자들과 대화했고 나중에 인물을 꼼꼼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연구용 테이프를 만들었다. 나는 그의 관찰력과 환자들에게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인상 깊었고 감동받았다. 환자들 역시 이제껏 좀처럼 받아보지 못한 관심에 감동을 한 듯했다. 로버트 드니로는 지금 환자들을 네. 직접 만나러 가서 네. 환자들하고 실제로 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연기의 그 방향 잡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연기한 게 아니고 환자들에게 완전히 이입하는 거죠.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테이프까지 만들어서 어. 그걸 반복해서 이제 연기 연습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되는 연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 로빈 윌리엄스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로빈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 로버트 드니로는 그 병원에 가서 환자들하고 몇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네. 준비했고 로빈 윌리엄스는 브론크스 주립병원에 네. 같이 간 사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환자들을 좀 보고 관찰하고 나왔는데 올리버 섹스 박사가 되게 놀란 거예요. 네. 그냥 그 병원에서 몇 시간 있다 나왔는데 그 자리에 있던 환자들의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다른 목소리들과 대화들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복제를 했군요. 그대로 복사해서 네. 올리버 섹스 박사하고 나왔을 때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 박사가 빙의라는 표현을 해요. 아. 예, 이건 재현이라기보다는 네네. 빙의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신들린 연기는 빙의가 된 것처럼 연기를 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연기들인데 이런 대배우들은 이제 보면은 이 책을 보면 느낀 게 이 사람들이 그냥 재능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노력까지 정말 수반된 거구나. 네네. 그렇게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영화 배우들 얘기 이 부분 흥미로우니까 이것도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꽤 재미가 있고요. 네. 어쨌든 올리버 섹스는 이 병리사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작가인데 A.J. 루리아라고 하는 소련의 신경의학자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네. 이게 223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의대생이었던 1958년 소련의 위대한 신경심리학자 A.R. 루리아가 런던에 와서 일란성 쌍둥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경이로운 관찰력과 이론적 깊이의 인간적 온기가 한데 결합된 그의 강의는 내게 계시처럼 다가왔다. 네. 그러니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네. 제목이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이 A.J. 루리아의 책에서 모티브를 받은 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제목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와 비슷한 느낌의 제목이 있어요. 네. 운동부 224페이지입니다. 네. 1968년에 루리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와 지워진 기억을 쫓는 남자를 읽었다. 30쪽을 읽는 동안에는 소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병리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설식 구조에 극적인 힘과 감정이 모두 살아있는 병리의사. 내가 읽어본 어떤 것보다 심오하고 상세한 병리의사였다. 루리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풍부한 병리의사들이 자신의 탁월한 신경심리학 논문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믿었다. 고전적 접근법과 소설적 접근법, 과학과 이야기를 결합시키고자 했던 루리아의 노력은 곧 나의 노력이 되었다. 루리아의 저서는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어 깨어남만이 아니라 내가 쓴 모든 책의 원형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 박사가 쓴 책의 원형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루리아 박사의 강의 듣고 네. 영감을 얻고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내용을 쓰면서도 네. 환자분들의 개인들을 다루고 아하. 환자분들 개인들을 다루고 그리고 그들의 증상과 특성들이 그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네.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병예사라는 이제 장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도 제일 알려진 책인데 네. 병예사입니다. 병예사.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전형적인 병예사의 네. 내용인데 의학적인 내용이지만 소설처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병 이야기, 환자들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격상시켰다.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네네.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즐기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 네.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윌리엄 오슬러의 표현인데요. 네. 인간의 병을 이제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환자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왜 이 환자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네. 왜 이 환자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 과정이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슬러의 정말 훌륭한 표현인데 네. 저도 이제 여러 편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저도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를 올리버 섹스 박사처럼 네네. 문학 작품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발표하고 싶다는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올리버 섹스는 의사와 환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네네. 깊은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를 문학 작품으로 글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그 세계를 알린 거고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해낸 의사이자 문학가인 거죠. 네. 올리버 섹스 박사가 남긴 모든 책에는 그러니까 병에 걸린 환자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네. 라는 사상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병을 가진 환자분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개체다. 그러니까 결국 따뜻한 인간애가 담겨있기 때문에 병예사, 네. 의학적인 내용인데도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독자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라비안 나이트가 담겨 있으니까 네. 일반인들이 딱딱한 의학 내용일 것 같은데 읽으면서 아라비안 나이트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독자들을 감동시킨 거고 의학계의 개관신이라는 호칭이 그래서 붙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게요. 재밌는 게 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책을 썼잖아요. 올리버 섹스 박사가. 네. 일반 독자들은 이렇게 열광했잖아요. 네. 근데 같은 업계에 있는 의사들은 또 냉랭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에는 그 응급센터의 이국종 외과 교수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의사들이 냉랭한 시선으로 보고 네. 막 험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아하. 317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동료 신경의들의 무시하는 듯 냉랭한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고 거기에 이제는 일련의 의혹까지 더해진 듯했다. 만일 누군가가 대중적이라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동료들 중에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고전적 이야기 형식 속에 신경학의 세계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심어넣은 충실하고 훌륭한 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의학계 전반의 분위기는 여전히 침묵이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의사들의 이상한 침묵인 거예요. 아. 의사들의 그 뒤로도 의사들이 어떤 열띤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네. 같은 분야의 의사들에게 네.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의사들이 침묵을 지켰지만은 그래도 어떤 과학 저술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길은 개척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올리버 섹스 박사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통해서 의사로서 환자들과의 이야기, 증상에 대한 병례서를 발표했는데 네. 의사들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고 그렇죠.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고 또 프리드먼이라고 미국 내 두통으로 최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의사 밑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네. 올리버 섹스 박사가 부원장으로 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두통의 최고 권위자 밑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근무를 할 때 얘기인데 네.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올리버 섹스 박사가 이제 책을 내려고 했어요. 편두통이라는 책을. 네. 근데 일이 벌어져요. 어. 그게 193페이지예요. 나를 본 프리드먼은 전혀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다. 상당히 역정난 표정이 내 손에 들린 원고를 낚아채 찢을 태세였다. 자네가 뭔데 편두통에 관한 책을 쓰겠다는 건가? 그가 다그쳤다. 주제가 넘어도 유분수지. 나는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프리드먼은 이렇게 답했다. 이 책에 뭐가 들어있나? 쉽게 말해주지. 이 책은 쓰레기야.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내가 정리한 기록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꽁꽁 잠가두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걸 책으로 낸다는 생각은 접으라고. 그랬다가는 나를 해고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신경과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프리드먼은 미국 신경과 협회 두통 분야의 수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추천 없이 다른 병원의 자리를 잡기는 정말이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네. 아내를 모자를 착각한 남자로 내고 의사들은 오히려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그렇네요. 그리고 원장으로 있으면서 부원장으로 있는 올리버 섹스 박사가 네. 일종의 제자죠. 그렇죠. 예. 근데 제자가 약간의 청출어람이죠. 네. 책을 좀 내고 집필을 하려고 하는데 막은 거죠. 아. 스승 역할을 하는 분이 네. 막은 거예요. 이런 어떤 의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올리버 섹스 박사를 보면서 아마 얘를 놔두면 내 위치를 넘보겠구나. 네. 나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나의 권위와 내 자리의 위치를 네네네. 위협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게 과학계에 있어서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참 그쵸,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소재는. 예. 네. 뭐 하얀 거탑 같은 드라마도 그렇죠. 나오고 네. 그리고 과학계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였는데 네. 제자가 뭔가 잘 발전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나 터뜨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로채죠. 가로채거나 네. 억제하거나 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출어람을 막아버리는 건데 참 저도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한의사로서 네. 많은 스승님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예. 뭔가 고백하신 건가요, 원장님? 저를 그동안 막은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웃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게 청출어람이 될 싹으로 보이지 않나 봐요. 네. 다들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네네.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고 막 너는 퍼주시고. 잘 돼야 한다, 무조건. 저도 뭐 이렇게 커트 당한 적이 한 번에도 있었으면은 네네네. 내가 능력이 너무 네. 뛰어나니까 스승님이 나를 이렇게 눌러버리시구나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제 스승님들은 그동안 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네. 그런 야, 편이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요, 원장님. 전혀 평소답지 않으시고 갑자기 오늘 셀프 디스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쫓겨나요. 그렇군요. 해고를 당합니다. 이게 19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글쓸 자유를 얻고 나니 마감이 임박한 듯한 초조한 기분에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9월 1일 스스로 다짐했다. 9월 10일까지 완성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지 못하면 내 손으로 날 죽여야 할 거야. 이런 협박 아래 책을 쓰기 시작했다. 대략 하루 만에 협박받는 기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글 쓰는 기쁨이 대신 들어섰다. 더 이상 마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의기양양하고 힘이 샘솟았다. 잠은 2-시간 자면 그만이었다. 마약을 하면서 책을 쓰셨었군요. 그전에는. 이때가 그 히피 시대였나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분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여가지고 네. 마약 중독이 되어 가던 아. 시절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고 여기 쫓겨나기까지 하니까 아주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리버 섹스 박사님이 프리드먼 박사가 집어치라고 했을 때 조용히 집어치고 말 듣고 그냥 조용히 순순히 그냥 부원장으로만 근무하고 네. 있었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온 거죠, 박차고. 그렇죠. 예. 참 인생을 알 수 없네요. 네. 네. 어쨌거나 이런 그 올리버 섹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예, 이분이 태어나기도 일단 좀 잘 태어나신 것도 있고요. 좋은 집안에서. 네. 영국에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의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 형제 중에 이제 막내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막내인데 기득권층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거고요. 이분이 의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님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진료하고 있는 루푸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리뷰를 하거나 읽을 때 좀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고 가죠. 아버님의 어떤 그 진료 일화죠. 네. 197페이지인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환자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보냈다.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진단을 내리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까닭이었다. 1972년 아버지는 우리 사촌 알카프의 의사들에게 조언을 요청받았다. 담당 의사들이 알카프에게 나타난 각종 특이한 증상에 좌절하고 아버지를 부른 것이다. 아버지는 담당 의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면서 알을 한번 살펴보고는 물었다. 너 아프레졸린 복용하고 있니? 그런데요. 알은 놀라서 대답했다. SLE, 그러니까 전신 홍반성 낭창이구나. 아프레졸린이 원인이야. 다행히 약인성인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만 아프레졸린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알은 정광석화 같았던 아버지의 통찰 덕분에 자기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었다. 네. 통찰이 있으셨네요. 예, 아버님이 그 일반이었거든요. 특별히 전문가가 없고 종합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전공 두루두루 다 보시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보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 SLE 전신성 홍방성 난창, 그러니까 루푸스인데요. 루푸스를 딱 보고서 진단해내는 의사는 정말로 뛰어난 의사예요. 예, 이 루푸스라는 병은 보고서 딱 진단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병입니다. 근데 이분,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 박사의 아버님이 이 일화를 보면은 약인성 루푸스, 그러니까 약물을 먹고 나서 루푸스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정말로 진단하기 어려운 초고난이도 진단입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너 아프레졸린 복용하고 있니?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서 루푸스인 걸로 진단을 내린 건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진단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뛰어난 의사였으니까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 자질은 일단 그래도 선천적으로 의사로서 자질을 타고난 데다가 따뜻한 인간미까지 더해져가지고 금수저로서 그냥 편안하게 기득권층으로 그대로 갈 수 있었는데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환자 옆으로 가고요. 이게 의대생을 교육할 때도 나중에 올리버 섹스 박사님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장면에서도 이게 나와요. 올리버 섹스 박사의 훌륭한 면이. 자, 우리 수업은 언제나 병상교육으로 시작했는데 환자의 침대 주위에 서서 환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끌어내고 질문하고 진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대부분 환자 옆에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자세로 환자에게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제3, 제4 강조했다. 네. 의대생들을 교육할 때 원래는 환자 침대 주위에 서서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 교수랑 학생들이 병에 대해 이 환자는 무슨 병이야? 이 병은 말이지 얘기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이 병은 증상이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뭡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의 의학 교육인데 올리버 섹스 박사는 환자 침대 주위에 서서 환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환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 이야기를 질문하고 네. 그걸 진찰 과정으로 한 거예요. 네. 그거를 환자 앞에서 보고 올리버 섹스 박사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한 자세로 환자에게 근데 그걸 물어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대생을 교육한 장면만 봐도 네네. 이분의 의사로서의 철학이 네. 얼마나 훌륭한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217페이지에 네. 또 이분이 스승과의 또 약간 또 시기 질투하는 스승과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네. 217페이지 주임 교수와의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무렵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내 주임 교수 레이브 셰인버그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자네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엘도파 쓰고 있나? 셰인버그가 물었다. 3명입니다, 교수님. 나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쯧쯧. 올리버, 난 몇 명인 줄 아나? 자그마치 300명이라네. 나는 주임 교수의 빈정거림에 열받아 이렇게 받아쳤다. 예. 하지만 제가 환자 한 명당 배우는 게 교수님이 배우시는 것보다는 100배 더 많을 겁니다. 피험자의 수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 개개인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하다. 신경질환을 다룰 때는 개별 환자의 삶으로 들어가 전체를 기술하지 않는 한 그 질환의 특성과 영향을 밝혀낼 수 없다. 네. 이 사례를 보면은 네. 스승 되시는 분은 난 300명 진료한다. 네. 이런 거고 넌 3명이냐? 쯧쯧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올리버 섹스 박사님은 환자 한 명당 배우는 게 자기가 더 교수님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은 그 진료를 할 때요. 네네. 하루에 환자를 막 몇백 명 보는 의사보다는 네. 하루에 만약에 한 10명 보는 의사가 있으면은 네. 그 의사는 배우는 거 굉장히 많아요. 환자 수는 적을수록 네. 배우는 건 많습니다. 아하. 예, 그 환자에 대해서 깊이 네. 파고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돼요. 결국은 환자 수는 많을수록 의사는 환자분들로부터 배운 거는 없어져요. 약간 기계적으로 진료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네. 환자 수가 적을수록 배우는 거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이 사례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사례고요. 이 에피소드는. 네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버 섹스 박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스승들이 시기 질투하고 네. 억누르고 책 내려고 그러면 못 내게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에너지가 범상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스승들이 볼 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그 자세가 예.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예, 청출어람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내 자리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스승 되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네. 억누른 것 같은데 왜 저는 그게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야, 의문입니다, 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네.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스승분들로부터 억압도 받고 그래도 환자들한테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네. 그런 의사로서 점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이게 보면요 훌륭한 의사는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본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훌륭한 의사가 된 경우가 많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22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올리버 섹스 박사 스스로 편두통을 앓으면서 편두통 환자들의 그 불편한 증상들, 시각에 관한 증상들, 뇌신경 질환에 대한 증상들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온갖 병을 스스로 앓은 거예요. 편두통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네. 올리버 섹스 박사는 본인이 뇌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편두통을 앓았고 그리고 얼굴에 인식 장애가 있어요. 안면 인식 장애. 그리고 길치였어요. 또 길맹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길치. 안면 인식 장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는 눈에 암이 와서 입체 시각을 또 잃습니다. 예. 시각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입체 시각을 잃기도 하고 시력을 잃기도 하고 완전히.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뇌 관련 병, 시각 관련 병으로 평생 네. 앓았기 때문에 자기가 환자니까 아하. 환자분들을 더욱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예. 참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훌륭한 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약 중독됐을 때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렇죠. 이분이 힘들 때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물을 네. 암페타민을 20알을 삼키어가지고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환각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환각이 나타났을 때 반응을 본인이 몸소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원한 건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실로 나가서 네. 차를 준비해서 거실로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허. 환각이었던 거예요.
그 사례가 나오는데 마약으로 인한 환각이었던 거예요. 예.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친구들 온 줄 알고 차랑 과일 준비해서 나간 거예요. 네. 근데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환각의 무서움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중독과 자기 파괴에는 뿌리 깊은 정신과적 문제가 깔려 있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뇌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회귀 유혹과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모든 중독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 박사도 그때 마약 중독이 되었을 당시 정신적인 문제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 중독, 탄수화물 중독, 네. 뭐 다이어트하거나 살 뺄 때 힘든 거, 뭔가 정신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마약에서 빠져나올 때 185페이지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나는 이 중독과 자기 파괴에 뿌리 깊은 정신과적 문제가 깔려 있으며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결국에는 다시 마약을 찾을 것이고 머지않아 내 손으로 목숨을 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약 중독에 있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본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네.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86페이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는 한 자꾸만 마약에서 만족을 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이것이 내게는 환자를 보는 일이었다. 1966년 10월 임상을 시작하자마자 내 상태가 호전되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매료되었고 환자들에게 마음을 다했다. 임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환자를 치료하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수련 중인 레지던트였을 때는 부정당했던 주체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이다. 그러자 마약은 덜 찾고 정신과 상담 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서 네. 자신의 일에 임해야지만 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네.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건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이 주변에 자꾸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다면은 네네.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네네. 작은 일이건 돈을 적게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네.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네. 분명히 거기서 또 다른 일이 옆 가지에서 뭔가 생겨나요. 좋은 그렇습니다. 일이. 네. 올리버 섹스 박사님은 결국은 환자를 진료하면서부터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하게 된 거죠. 본인 네. 스스로를. 그러면서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참 대단한 참 일들을 겪으셨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잠깐 자아자찬 들어가면은 예. 저도 이제 인터넷 에이전트 할 때까지만 해도 네.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자부심을 사실은 못 느끼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얼굴 표정 나온 사진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개업을 하고 제 이름으로 한의원을 열어서 환자분들 진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네. 저도 그때부터 이게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도 환자를 진료하면서부터 결국은 자기 인생의 어떤 길이 네.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예, 저도 이 부분은 동일한 느낌을 받는 부분이죠. 역시 어떤 그럼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그렇죠. 확실히 이제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군요. 네. 이분이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네. 전 세계 많은 독자와 문학가들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1000권의 일기와 네. 1000권의 임상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거기서도 아직도 나올 책이 많은데 정말 이분 돌아가실 때 전 세계 독자들이 정말로 애도하고요. 네.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소개해드린 온도부가 자서전이고 올리버 섹스 박사님의 마지막 책이 된 거고요. 네. 뉴욕 타임즈에 이 올리버 섹스 박사님이 기고한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전 세계의 화제와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눈에 암이 발생해서 네. 돌아가실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했는데 담담하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네. 생애 마감을 준비하는 글이었는데 이게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 글을 네.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면서 네. 오늘 이 리뷰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죠. 네. 예, 한번 이 뉴욕타임즈 기고된 올리버 섹스 박사님 네. 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한 달 전까지 나는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지금도 81살의 나이로 하루에 1마일 헤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이 다 했나 봅니다. 몇 주 전 간에 다발성 전이암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년 전 안구 흑색종이라 불리는 드문 종양이 한쪽 눈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및 방사선 치료 때문에 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러한 종양이 전이되는 것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불운한 2%에 해당합니다. 첫 암 진단을 받은 이래 건강하고 생산적이었던 9년을 누릴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한 심정이지만 이제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전이된 암은 내 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특별한 종류의 암이 번지는 것을 저지할 도리는 없습니다. 남겨진 몇 달 남짓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한 한 풍요롭고 깊이 있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죠. 지난 80년을 살아오며 나는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휴미 그의 글에서 남긴 한 문장이 진실로서 내 뇌리를 때립니다. 현재 자신보다 더 삶에 대하여 거리를 두기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는 적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흡사 높은 고도에서 풍경을 내려다보듯이 또한 삶의 각 부분을 연결짓는 고리들을 또렷하게 느끼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강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우정을 다지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글을 쓰고 기력이 남아있는 동안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통찰에 다다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이는 대담성과 명료함과 소박한 언어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견해를 가다듬고자 하는 노력과 결부될 겁니다. 물론 즐길 시간도 남겨둘 겁니다. 조금은 바보처럼 놀아도 좋겠지요. 불현듯 시야가 거치고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치 않은 것에 쓸 시간은 없습니다. 나 자신과 내일, 내 친구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라기보단 거리두기입니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동시대인들의 죽음을 점차 강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나의 세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 죽음 앞에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단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떠나면 우리 같은 이들은 다시 존재하지 않겠죠. 그 누구와도 꼭 같은 이들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코 사람이 죽으면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을 남기고 그들은 떠나고 그것은 유전적이고 신경적인 운명이기에 하나의 독특한 개인으로 살아남아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생을 살며 각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의 운명이기에 두렵지 않은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지배하는 심정은 고마움에 가깝습니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얼마간은 되돌려 주었습니다. 읽었고 여행했고 생각했으며 글을 썼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어나갔고 작가와 독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나는 느끼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서 살아왔으며 이는 그 자체로 크나큰 특권이자 모험이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돌아가시 전에 이제 네. 마지막 남긴 글인데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이 네. 감동적이어서 김세원 아나운서님의 좋은 네. 목소리로 아하. 전문을 예. 제가 여기 책 리뷰에서 처음으로 한번 전문을 읽기 부탁드린 글이네요. 형을 읽다 보면서도 네. 뭔가 숭고한 좀 감정을 느꼈거든요. 네. 너무 감동적인 글이고 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한 네. 글이었습니다. 전문을 한번 잘 읽어주셔서 되게 네. 감동적으로 저도 지금 옆에서 또 한번 그 느낌을 잘 받았고요. 아하. 올리버 섹스 박사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네. 20에서 21세에 걸쳐서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저술을 남기고 떠난 이 시대의 의사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작가였다. 네. 이분의 모든 책은 환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환자, 타인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줬었고요. 네. 이런 의사 겸 작가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네. 싶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분이었고요. 네. 생애 마지막까지 글로써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으로서 네. 전하고서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의학의 임함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을 네. 했던 작가이자 의사 올리버 섹스. 예. 이 책 온더무브 네. 올리버 섹스 박사님의 모든 것이 네. 진솔하게 자세하게 솔직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저는 권합니다. 네. 네. 자, 모든 의사가 이렇게 올리버 섹스와 같은 의사 선생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쪽을 향해서 좀 같이 함께 가야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서출판 알마에서 출판된 올리버 섹스의 자서전이자 마지막 책 온 더 무브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님과 건강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과 파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유창길 원장의 네이버 건강부문 파워 블로그인 내 사랑 류마티스에서도 자가용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은 현재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재생되고 있으며 총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